정말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이렇게 백일화에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여인형의 방첩사뿐만이 아니고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사항이란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대비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때 저희가 비상계엄 있었을 때 국정원은 좀 약간 쏙 빠져 있었어요. 맞아. 근데 이 친위 쿠데타를 계획하면서 국정원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조태용은 또 김건희 씨랑 통화도 여러 번 했었고. 그리고 사전 회의도 했었고 나갔고, 네. 문서도 나왔고 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빠지는 게 이상했던 건데 이제 나온 거죠, 사실은. 국정원이 빠질래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장원의 말에서도 보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조태용이 몰래 홍장원 차장이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숨기고 뭔가 하려다가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 성공할 줄 알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물었을 때 내일 아침까지만 뭐 기다려봐라고 해서 버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죠. 이 평론가님, 그래 문건 내용 하나하나가 이게 보면은 굉장히 계엄이 협조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정원이 내란에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내부에도 계엄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계엄 관련 부서에서 직원 80명 정도를 계엄사가 구성된 합수부가 구성이 될 거고, 그럼 거기에 파견하는 방안이 이제 적시가 연락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파견하고, 연락관으로 파견하고, 그러니까 국정원의 요원들을 정확하게 합수부에 어떻게 파견한다가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 나와 있고요. 가장 좀 황당한 것은, 그리고 의심스러운 대목은 이 국정원이 이 문서를 언제 작성을 했느냐. 이게 보면 계엄 당일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경부터 작성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또 이제 문서 시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최종본이 12월 4일 새벽 1시경에 컴퓨터에 최종적으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때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국정원이 이 문건 작성을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언제 끝나느냐?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직후 그때 그 문서가 작성이 종료가 돼요. 예. 그러면 이거는 추정입니다만 이거는 국정원장의 지시로 이런 문서 작성이 이루어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사실 국무위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갑니까? 본인이 거기 왜 가요? 그렇죠. 간 거부터 이상한 거죠. 그리고 국정원이 지금 이제 이런 그 계엄 상황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결국은 직원들의 출근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그 계엄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윤건영 의원의 설명입니다. 출근한 의원이 굉장히 많았다. 국정원 전체 인력 중에서 지역별 근무자나 연수민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30%에 달하는 인원이 당일 계엄 선포 이후에 재출근을 했다라는 거고, 거기에 덧대서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조사국의 경우에는 무려 130명이나 재출근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방첩사가 계엄 전에 여인영 사령관이 오고 나서 아까 인지전을 설명드렸지만 그 못지않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공수사단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공수사단이 그 전에는 이 기능이 3처에 있었어요. 3처. 3처. 1처, 2처, 3처. 근데 3처에 있었는데 이 3처 조직을 독립 조직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별도의 단을 만든 게 대공수사단이고, 거기에 장성급 장교를 보임시키고 지역의 그 수사단 직급을 다 상향 조정한 다음에 120명 가량 인원을 확충했는데, 이 사람들이 훗날 계엄 때 체포조가 된다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이다, 또 뭐 댓글 공작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이다 해가지고 죽여놨던 조직이었다죠. 그런데 이 계획을 확대 증편했다. 그걸 하려고 여인영 사령관하고 참모장도 외부에서 왔어요. 그래서 방첩사의 DNA를 바꿨는데, 보통 방첩 수사는 이관을 한다고. 근데 자체 수사가 되도록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여인영이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이 조직을 조사본부와 경찰 인력을 덧붙여서 그 국회로 보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쪽이 이제 조사 기능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부정선거 여론 조작. 네. 이 팀이 사이버 보안실 쪽에 IT 인력이 여기에 투입되는 거죠.
이렇게 양갈래로 되는데 이건 1차장의 통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의 어떤 대비는 방첩사를 지원하기 위한 그 형태로 이 조사국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인지정과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와 네. 이렇게 어떤 양갈래 기능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첩사가 그 포렌식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차질이 빚어진 건데 선관위 서버를 확보했으면 디지털로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본진이 국정원인 거죠. 그러니까 출동하던 방첩사 대령들이 네. 우리가 가서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면 곧 국정원이나 민간 수사팀이 온다고 지시를 받고 알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 대검 간부도 동원되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검찰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국정원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부인되진 않았어요. 검찰은 그 뭐 했네 안 했네 말이 많지만. 그래서 이 기능까지 보면은 대체적으로 군이 어떤 경비를 쓰고 시설을 확보하고 장비를 관리하면은 마지막 해결사는 방첩사 지휘를 받는 국정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정황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 문건을 작성한 부서가 2차장 산하라고 하니까 2차장 산하라는 것은 국내 정보에 대한 수집 그렇죠. 분석 권한을 가진 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태용 원장과의 직결성, 2차장의 관여 여부 이런 것들을 특검 수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일련의 행위를 봤을 때 굉장히 구체적이고 얘네들 촘촘하게 계획을 한 거예요. 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한예종도 뭐 갔던 거 보면은 그렇죠. 거기다 뭐 고문시키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국정원도 장악했던 거에 일부에는 계엄이 성공하면 만약에 군부 쿠데타가 나면 또 그걸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 장치를 굉장히 치밀하고 촘촘하게 약간 마련해 놓은 거라서 진짜 끔찍한 거예요. 요만큼만 잘못해서 맞아요. 성공했다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지금 거죠. 성공을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 마음속에도 너무 헐렁한 윤석열에 대한 또 직관적인 상상과 맞물려가지고 뭔가 이 계엄이라는 게 굉장히 불비하고 불안정한 걸로 이해를 하는데 이런 도처의 그 기관들은 이미 굉장히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번에 실패한 거는 그 물리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보안을 강조하다가 일반 참모들의 뒷받침을 못 받고 맞습니다. 지휘관 위주로 하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전사 1공수여단의 1대대 병력이 본회의장 30m까지 갔습니다. 한 발짝만 더 가면 바로 회의장이에요. 그리고 문 부시고 들어가는 거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한마디면 됐어. 돌파해. 그리고 이미 그 부대원들 눈동자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본능적으로 돌파하게 돼 있는데 그때 대대장이 멈추고 뒤로 물러서 네. 부딪히지 마. 이 명령을 내리면서 여기서 멈춘 거예요. 벼랑 끝에서 이미 차가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맞아요. 네. 그러면 30m 더 가가지고 그 문을 두들기고 부시고 했다. 한국 민주주의는 거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나는 거였죠. 완전히 끝장나는 네. 거예요. 그 순간 멈춘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쉬이 생각하면 안 되고 앞으로 특검 수사 내란 재판 잘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어제 또 기념비적인 결정이 있었는데 당정청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를 했고 그 내용인즉슨 결국 검찰청이 역사적으로 소멸되게 이르렀다. 77년 만에 폐지되는 그 경로를 걷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이 되는데 중수청의 소속기관은 행안부로 공소청의 소속기관은 법무부로 정해졌는데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구체적인 안은 또 이제 아마 논의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 보안권 그렇죠. 그거를 오늘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그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출근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내놨죠. 네. 근데 그거를 제목을 뽑는 거는 저는 솔직히 제가 들은 뉘앙스는 반성의 기미를 조금 보이긴 했습니다만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런 취지로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제가 받은 뉘앙스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남은 1년, 시행기간 1년 남았지 않습니까? 남은 1년 기간 동안 검찰 수사 보안권을 어떻게든 이거는 우리 검찰로 가져올 것이다. 보안 수사권을. 보안 수사권을 이런 취지로 읽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전히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놓진 않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라고 봤는데 언론들의 방점은 제가 생각한 방점하고 정반대로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맥대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원인을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면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을 붙였냐면은 사적으로 향후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방안이 진행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 설계해야 된다는 게 조직이 주장해온 보안 수사권을 가지거나 최소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관봉권 띠지 사건이 네.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검찰은 이제 뭐 보안 수사권이든 보안 수사 요구권이든 일말의 권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고요. 저는 오늘 노만석 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말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이게 일단 이제 정부조직법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 안에는 검찰에 대한 그 조직 개편도 있지만 기획재정부도 사실 힘을 뺐고 맞아요. 네. 뭐 여러 가지 금융 체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힘 뺀 게 있는데 왜 검찰총장에다가 마이크 줍니까? 본인이 뭔데요? 그러면 기재부 장관은 뭔데? 기재부 장관도 자기들 권한 뺏긴 거고 예산이 뛰어져 나가니까 나간 거죠. 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요. 거기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유독 검찰에게만 마이크를 주고 목소리를 들어주는 건 전 이 자체가 그동안에 검찰이 무소부의 권력을 가졌고 과도한 권한과 권력을 행사했다는 게 바로 그 장면에서 전 드러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말한 게 뭐가 불편하냐면 개명당할 위기에 처했다. 왜냐? 뭘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어떤 것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검찰. 본인들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위라는 거예요. 니들이 법으로 조직했지만 헌법이 위인데 왜 건드려? 위헌적이다. 왜 건드리냐? 그리고 깊이 반성 이거는 그냥 악세사리인 것이고 또 웃긴 거 향후 검찰개혁의 방안 대해 세부적인 방안 진행될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국민 입장에 설계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국민적인 입장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니들이 과도하게 갖고 있는 권한, 권력 좀 다 빼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동안 니네 잘못했잖아. 수사 뭐 정치 수사하고 증거 인멸하고 뭐 내 편이면 불기소 처분하고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 드러난 피해들이 결국 윤석열 괴물 만들었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 왜 니들이 또 아직까지 수사권 가지려고 하냐. 보안 수사권 하는지 논의를 이어지는데 아니 당사자들이 왜 그걸 논의를 하죠? 제가 재미난 게 오늘도 기재부에서 통계청도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됐잖아요. 통계청장이 나와가지고 우리 논의할 거예요라고 얘기합니까? 뭔데 자기가 논의를 하나만 검찰청만 얘기해. 이런 얘기를 검찰청만 하느냐. 얘기하냐. 네. 전 그게 바로 이 오만함의 상징인 것이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수사관들 1년차 수사관들 5년차 수사관이 그 오만한 태도 국민에게 보여지는 거짓말 뻔뻔한 거짓말 아나무인 이걸 봤을 때 아직 검찰은 멀었습니다. 수사권 0.01도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결국은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옛날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자들로 인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초입에 이제 없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 대검 중수부에 있던 분들이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심지어 당시에 검찰총장하고도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이제 검찰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제가 말했던 지난주 상황도 그렇고 뭐 하나 편들어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너무 많아요. 예, 아니 저는 이런 용어들은 잘 없던데 이게 검찰 해체다 뭐다 하는 더 상위에 본질적인 취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사법의 민주화라고 봅니다. 이제는 민주적 통제하에서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문민 통제를 한다. 그래서 그 독립적 가치와 지위에 대한 박탈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모아지는 지점이 수사 기소 분리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개혁의 어떤 코어가 돼 있거든요. 수사 기소 분리하는데 이 뚜렷하고 선명한 어떤 그 경계선을 약간 흐려놓기 위한 갖가지 술수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왜 보안 수사권 같은 거. 이건 그렇죠. 수사권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 왜? 이렇게 약간 회색지대화 전략이다. 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기사 회생할 수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 기소 분리의 기본 취지는 이제 퇴색되는 것이죠. 근데 수사 기소 분리가 핵심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보안 수사권이다 뭐다는 이런 논의에 흔들리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일단 또 어떤 그 행안부나 경찰이 이제 수사 기능을 대폭 보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우리가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민생 친화적으로 이 조직의 정체성과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는 여기까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고 아직 멀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은. 그런 면에서 벌써부터 이런 걸로 소모되고 필요해하는 일각의 이런 어떤 흐름들은 좀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겠죠. 저 한마디만 덧붙이면은요. 이게 1년 시행기간 뒀잖아요. 그렇죠. 너무 긴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정부 조직이 개편이 되면은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중수청, 기소청 이렇게 이 사안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어떤 조직이건 개편이 되면 초반에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합니다. 예,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1년이라는 기간은 조금 너무 길고 오히려 그 1년 동안 지금 검찰에 있는 검사들이 자기네들에게 우호적인 어떤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뭐 여론전이라든가 이런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너무 긴 것 같다.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은 빨리 해버리자. 최소한으로 좀 당겨서 오히려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 잠깐 보완을 해가는 게 낫지. 네. 이건 너무 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국민들 때문에 정부가 이제 그런 고민 때문에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고 네. 우리 국민들이 수사 환경을 맞닥뜨린 변화들에서 네. 뭔가 혼돈이나 헤매는 부분이 있을까봐 그런 배려를 한 것 같은데 우리 평론가님 말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보안 수사권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게요. 검찰이 인지해서 직수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옛날에 대검 중수부 사건을 들어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태광실업 사건 있잖아요. 네. 그게 원래는 국세청에서 특별 세무조사한 사건을 고발한 걸 받아가지고 수사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경우에 따라서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검사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미 국세청이나 금감원이라든가 경찰에서 이제 한번 손을 타고 온 사건들을 본인들이 확대 재생산해서 정권의 무기, 정치적인 무기로 삼은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보안 수사권을 규정하는 문제, 개념 정의를 하는 문제는 굉장히 정치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설명을 좀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국민 편의를 중요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당연히 설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여하간 다시 한번 검찰이 오염되지 않게 네. 제도를 바꾸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